네, 6.27 대책에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다시 폭등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7 대책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 혹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거나 아니면 매물을 거두는 사례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느 나라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특히나 서울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요 채널에선 처음이긴 한데 뵐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네. 변곡점에 있거나 그럴 때 더 많이 위원님은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예. 네. 정신이 없지만 좀 오늘 잘 좀 네. 부탁을 드리도록 네, 정신 하겠습니다. 차리고. 이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뭐 상승세가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나왔나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국토교통부 통계상으로는 7월까지 나온 네. 상황이고요. 8월 거는 이제 간간히 그 통계 잡히진 않았지만 그때 좀 통계를 추출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 대책 이후로는 거래가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요. 8월엔 아마도 7월보다는 훨씬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서울만 했을 때는 서울의 10년 평균이 월 한 6천 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월에는 뭐 4천 건 정도대로 거래가 됐었다가 3월에 9천 건이 넘고 그 이후부터는 10년 평균을 웃도는 숫자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체감을 이제는 못하게 된 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규제가 상당히 많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규제가 초창기 단계 때는 잠시 주춤하다가 익숙해지고 이거를 그냥 업고 다시 넘어가고 그 위에 규제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아, 집은 원래 이런 환경에서 사고 파는 거구나라고 된 것 같은데 네. 과거에도 이렇게 네. 규제가 6.27이 그래도 제법 셌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이게 총액을 6억 원으로 막은 거니까 이런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규제가 세게 한번 나오면 멈춰 있다가 다시금 또 시장이 활개를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규제라고 하면은 수요와 관련된 규제책이 이제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수요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 규제가 있는 동안에 공급 쪽을 좀 풀어줘야 이게 수급이 좀 맞춰지면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수요 규제가 들어갈 때는 공급 쪽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아무리 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3년 이상은 입주량으로 걸릴 텐데.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좀 패턴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오히려 금융규제 같은 거 금액으로 했던 거는 예전에 2019년 12월인가에 15억 초과 아파트 무조건 맞아요. 대출 금지 그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잠시 좀 주춤했다가 이후에는 더 크게 올랐었고요. 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거의 2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이제 인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거래를 할 정도로 되게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더라고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사기업 대출을 빌리거나 사금융에서도 하고 뭐 개인 간 P2P 거래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규제책이 두 번이 나온 거잖아요. 대책이라고 할게요. 네. 6.27 대책, 9.7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6.27부터 볼게요. 대출에 결국엔 초반에 거래량이 줄긴 했는데 점차 지금 제자리를 찾았고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규제책이 결국에는 힘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이제 그게 좀 타겟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27 대책 이후는 이제 그래프를 좀 나중에 보시면은 그 즉각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되고 가격도 이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거의 바닥을 찍다가 통계상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9월 8일 기준으로 다시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6억 원으로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사실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그 금액으로 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가능한 뭐 외곽 지역으로 옮겨진다거나 기다려야 되는 수요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 금액대를 받고도 살 수 있는 좀 더 자산에 대한 여유나 현금에 대한 흐름이 그래도 좀 유동성이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 규제랑 영향이 특히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산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양극화를 좀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로 시장을 누르는 것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억이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게 되고 그러면 그런 네. 집들은 그냥 규제 없이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한 6, 7억짜리에다가 내 6, 7억에다 6, 7억을 더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멈추고 그쵸. 양극화가 생기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질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네. 주택거리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지금 다 이렇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서울 외곽까지도 번져가는 추세죠. 예. 그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 한강벨트에서도 핵심지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그 옆에 있는 뭐 서대문구, 네. 영등포구, 광진구 이런 쪽으로도 번지고 있고요.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분당이나 과천 정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남이나 뭐 광명 같은 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또 임대차 시장까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과열된 상태라고 진단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강남 3구 플러스 알파로 갖고 용산구에다가 요 정도만 지금 규제로 어느 정도로 세게 들어가고 네.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풍선이 돼 버리니까 한강 벨트를 따라서 간 거잖아요. 네. 강동, 마용성 아까 말씀하신. 그러다가 지금 뭐 서대문 네. 어때요? 이런 동네들은 지금 분위기가? 저도 이제 여기에 회사가 서대문이죠. 네, 제가 서대문에 있는데 네. 여기에 종사를 하면서도 사실 금액을 막 계속해서 실시간 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 바로 앞에 있는 경희공장 아파트 요즘 호가가 얼마냐고 봤거든요. 근데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 호가가 30억 원인 거예요. 33평짜리가. 예, 30억 원인데 그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억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마포는 얼마지 해서 마포의 그 애옥이랑 뭐 이대역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지오나 그쪽. 네, 예. 그쪽을 봤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30억 정도의 호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게 외곽 쪽으로 번지니까 이제 외곽이 키 높이기를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호가를 지금 높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 친한 동생이 광명에서 철산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을 네. 내놨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만 4건 정도 전화가 왔고 호가를 계속 올리더래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집을 안 보고도 중도금까지도 넣어주겠다. 어머. 당장 계좌 달라 열어달라 그러는데 이 친구도 이럴 줄 몰랐던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달라 하니까 그거를 튕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은 계속 호가를 올리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계좌 안 열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실수요자들은 진짜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요번 외곽 지역 빼놓고요. 외곽 지역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시장에서 마포, 성동 그리고 요즘에 막 올라오고 있던 게 광진, 강동이잖아요. 네. 요쪽 동향이 어때요? 마포, 성동, 그러니까 마성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름을 네네. 붙여주고 있는데 그 지역들은 지금 규제 지역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6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으면 사실 그 이전의 수요자들이 모든 영끌을 다 이제 동원해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6월 27일 이전보다는 지금 다소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상 규제가 좀 지나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 않고 호가를 낮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마성이라도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호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예전보단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자산이 뭐 6억 대출로 인해서 그 지역을 살 수 없는 분들은 동일한 그 한강벨트 라인에서 조금 옆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가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강동구나 뭐 광진구, 뭐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지역들에서 번져나간 수요들로 인해서 거래가 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5천씩 오른대요 지금. 일주일에 5천이 뭐예요? 뭐 1억씩도 호가는 뭐 1억씩 하고 실거래는 5천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딱 진짜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내 돈 6억, 아니, 내 돈에다가 이거 팔고 6억 우리 부부가 연끌해가지고 된다고 가정하고 가는 동네로 네. 일단 다 몰려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갖고 아 지금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고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강남 3구하고 원래 용산 잡겠다고 네. 토어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풀었다가 다시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말들도 많았는데 집값이 지금 말도 못하게 오른 정도가 아니라 뭐 평당 2억 시대를 열었는데 네. 토어제 연장이 의미 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토어제 연장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토어제를 또 연장을 안 했을 때 시장에서 올 그런 이제 파급이 너무나 좀 명확하니까.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그 잠시 해제했던 그때가 가장 지금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풀었을 때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꽤 오래 이제 토어제 구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직전 거래보다 30억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어제 같은 것들이 눌러놓고 나중에 풀렸을 때 얼마나 더 오를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지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급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안 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연장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7 대책 중에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토어제를 지금은 서울시장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까지도 권한을 좀 이양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지역들은 곧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게 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 참 시세라는 게 그렇고 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이럴 땐 진짜 동일한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눌러요. 네.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 여쭤볼게요. 네. 마포성동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가 토어제가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97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니까 오히려 더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덜 오른다는데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토어제로 광진구까지도 지금 강동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들이 오히려 또 단기간 빨리 사야겠다는 심리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언론 보도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거에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지금은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게 맞아요. 처음에 97 대책에 이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과열 상태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2, 3주간에 급격하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토어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토어제는 과열을 막는 수단보다는 뭔가 정부에서 뭐 신통기획 같은 이런 공급 대책이라던가 개발 호재가 명확해졌을 때 또는 묶여있던 개발이 된 규제들이 풀렸을 때 그때 갑자기 올라갈 여지가 좀 강하니까 그때 미리 이제 토어제로 인해서 실수요 외에는 이제 수요를 차단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들 말고 딱 하나 있는 게 주택 시장이 이제 과열됐을 때 그걸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명백하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추석을 뭐 전후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게 녹화를 미리 해놓고 있는 거고요. 추석 직전에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석 안에 혹은 직전에 저희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가 토어제잖아요. 네. 여기다가 마용성을 했다고 쳐요. 용산은 들어있구나. 마성을 하고 뭐 광진, 강동을 해요. 네. 여기 아닌 애들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올라가죠. 언젠가 될 거야. 약간 트로피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럴 거면 서울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럼 네. 서울만의 과천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내가 전체를 다 묶거나 아니면 전체를 풀어버리거나 그게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사실 성동구 뭐 마포 많이 올랐지만 거기보다 과천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최근엔 분당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얼마나 어디가 과열되는지 보고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고 토화제 자체가 그냥 뭐 세금이나 이런 규제보다는 그 갭 투자 못하게 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실소유자들만 살아.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어차피 강남 상구, 용산구 지금 뭐 마포, 성동 이런 데도 구평이 30억 넘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실수요 목적이 더 강하고 다만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좀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정치나 경제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죠. 나중에 10년 후에도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 자산을 유지할까 또는 뭐 거래될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이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산의 좀 대부분을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지금 이제 자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토화제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주변 지역 쪽으로 갭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변 지역은 지금 마성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들이 그 서울 외곽까지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고 토화제 지정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토어제 지정은 답이 극단적인 명약이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효약이 네. 될 수도 없고 네, 뭐가 더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저의 이런 언론 활동하는 발언들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시장론자에 가깝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융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많이 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내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나 이런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를 하는 그 세제들은 조금 완화시켜놔야 거래가 좀 빠르게 되면서 지방까지도 또 거래가 될 테고 이제 보유를 하는 세금들은 조금 핀셋으로 해서 너무 과열되는 지역들만 한정해서는 조금 그래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근본적인 문제가 97 대책 이후로 이렇게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네. 거는 공급이 좀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엔 이번엔 LH 위주의 뭐 공공 주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지금 원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지역들은 재정비인데 그쪽이 아직 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봤자 이게 지금 잘 이루어져도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은 신축이 안 나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책을 추가적으로 좀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공급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옥죄는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부분은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 팔아? 그러면은 필요한 어쨌든 간에 지역들. 필요한 지역들은 조금 네. 핀셋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 특효약이 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럽긴 하시죠. 이런 네,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네. 수요라는 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작용은 정말 인지는 하고 있어요.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과열되고 있어서 그 패닉 바잉이 외곽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저랑 좀 촬영 때 좀 말씀 나눴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수요 조정 정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게 끝났을 때 안정감을 느끼려면 공급이 그래도 현실적인 공급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통상적으로 가을 이사철이랑 맞물렸습니다. 네. 추석에 진짜 중요한 이유는 추석 때 우리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랑 모여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치 얘기랑 연애 얘기, 저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긴 한데 네.
집값 얘기도 결국에는 싸움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사라 그런 그러니까 옛날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고 지금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궁금한데 네. 97 공급 대책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 믿는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그 전반적인 평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 공급은 이번 새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급 정책들이 지금 누적이 됐는데 몇만 호 계획하겠다,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입주까지 이어진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 공급 대책보다는 수요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네. 했었고 윤 정권 때 270만 호 공급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를 걸고만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입주 물량까지 이어진 거는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정책보다는 오히려 시장 환경들이 굉장히 좀 변화됐기 때문에 공급이 쉽사리 되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번 정권에 또다시 좀 많은 호의 그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와 내용 자체가 이제는 원하는 재정비도 아니고 이제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그 숫자도 못 믿겠고 이 정책도 LH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정권부터 쭉 나왔던 공급 정책 자체를 신뢰하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거를 빠르게 그냥 내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도 되게 크죠? 학습 효과가 크죠. 네, 이게 진짜 LH여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또 부동산 사실 때 많은 것들로 공부하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여러 SNS 채널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는 분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과거부터의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그게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찾아보면 자료는 있는데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게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청년들도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30년씩 일하신 분들도. 그게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추석 이후에 집값 향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고 이사 가야 되고 네. 가을 학기 이사 가야 돼요. 내년 거 이제 이삿짐 찾아야 되고 연말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가을 이사철이라는 게 좀 없어졌죠. 무색해지긴 했어요. 네. 네, 오히려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고 몇 년 동안은 가을에는 보통 금융 대책이라기보다는 은행권들을 좀 이렇게 조이면서 네. 대출을 받기 좀 어려운 환경 만들면서 거래가 절벽됐다가 다음에 좀 살아나고 이게 몇 년간 반복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6월로 그 금융에 대한 규제를 조금 앞당겨 놔서 가을에 또다시 지금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책이 이제 별다를 게 없이 그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서울 전체 지역까지 이런 상승세 또 과열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철이라는 건 사실 매매 시장보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돼버렸는데요. 임대차 시장조차도 지금 이제 비아파트를 이제 비선호하면서 아파트로 몰리는 것들 그리고 금리가 다소 좀 안정적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이제 전세를 좀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전세 대출도 규제가 좀 세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세 수요를 그 단기간에 또 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정말 굉장히 없죠. 크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물량이 안 나와주고 또 지금 규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토어제 이런 데들은 또 전세를 좀 내놓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핵심지부터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뭐 전세값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전세값 올라가면 월세값 당연히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세 쪽 시장까지도 불안해지니까 이제 전세를 살던 분들이 중저가 위주로 또 매입에 나설 수 있는 차라리 사버리자. 그런 환경입니다. 임대차 시장 어때요 요즘에? 임대차 시장은 사실 매매 시장보다 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완전 수요 목적으로 이제 머무는 시장인데 지금 매매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임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뭐 신통기획이나 뭐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토어제로 이제 묶이는 규제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전세값이
또 최근에 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또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월세 값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 얼마 전은 아니고 한 2년쯤 전에 전셋값이 한번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셋값을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준다 집주인이. 네. 근데 신규 주택은 신규 그 계약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가 2022년 하반기였는데 둔촌주공 사태 일어나고 그럴 때였죠. 맞아요. 예. 네.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뭐 매매도 그렇지만 네. 전세도 이제 바닥을 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죠. 그 이유는 금리가 기준금리는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네. 그에 반해 이제 주담대 금리대,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그 담보를 하는 금리들은 이렇게 굉장히 기준금리랑 동일하게 붙어 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좀 저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없애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세는 없어지기는 쉽지 쉽진 않죠.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만 뭐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 대출 금리를 확 올렸다. 그러면 전세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좀 약해질 수는 있겠죠. 전세 이제 월세화가 그러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5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보증금을 한 5억 정도로 놓고 반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네. 실제로도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아파트도 월세 쪽 비중이 다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갭 투자 같은 것들 때문에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매값이 너무 올라서요. 사실은 전세 유지해도 갭 투자 의미가 크게 없어지긴 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0%대더라고요. 보통 그 위원님이나 말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좀 위험하다고 하는 측면이 얼마까지 전세가율이 붙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그게 전세 사기나 또 그 매매 항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매매값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전세값이 9억이면은 사지. 네, 매매 가치를 못하는 걸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한 80%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건 오히려 그 팔면은 충분히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도 하고 네. 또 갭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울의 평균 가격이 이제 거의 아마 한 10억 가까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반 정도 전세를 끼고 산다 하더라도 7, 8억의 현금은 있어야 갭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매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전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뭐 갭 투자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곤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전세 없애는 건 힘든데 그렇다고 전세가율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로 실수요자들과 일부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급하니까 한 채라도 없는데 내가 끼고라도 어떻게든지 사겠다. 이 수요가 통합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옆으로 밀려가는 건데 네. 그 요거 하나가 또 궁금해지는 게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으로 가는데 오피스텔도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매매값이요? 네, 매매값이랑 네. 월세 가격이.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매매를 별로 하진 않는데 빌라는 네. 지분이라는 것 때문에 매매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빌라 요즘에 상황도 계속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때요? 빌라 쪽. 아마 그건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비아파트가 전세 사기 여파 있자마자는 이제 거의 거래를 하기를 좀 꺼려하셔서 맞아요. 가격이 떨어진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화가 되면서 반면 월세를 많이 받게 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지금 막 서울만 하더라도 5%가 넘어가는 넘어가더라고요. 네.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때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도 아예 쳐다보고 있지 않다가 이게 뭐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정비 어렵다 이런 것도 우리가 몇 년 듣다 보니까 언젠간 그래도 핵심지에 있는 빌라들은 되겠지라는 생각들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는 좀 별로 없긴 하고요. 좀 여유 있는 돈으로 그냥 자녀를 생각해서
해놓는 경우들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명 하던 게 3명 되니까 늘어나고 네.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안 오른 게 월급 빼곤 다 올랐어. 내가 가진 아파트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주식도 하시잖아요. 내 주식만 안 올라요. 네. 희한하게 아파트도 내 아파트만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내 네. 아파트보다 옆 아파트가 더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석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건데 공급 불안 심리는 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죠. 공급 불안이라기보다 아예 공급을 포기하는 심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치만 반면 또 이렇게 또 신축이 없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이제는 좀 나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강남 3구랑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도 가격이 시세가 높아지면 분양가를 예전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재정비 쪽까지도 이제는 이제 보는 수요들이 생기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구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수요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 그러면은 이제 규제책이 네. 아마 공급 대책도 나올 거고요. 규제책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오겠죠? 공급 대책은 저는 올해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5만 원으로 했으니까 이미. 네, 이미 이제 나왔고 네. 시간이 좀 짧잖아요. 추석 지나면 벌써 10월 말로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네네. 2달 정도를 앞둔 상태에서 급하게 공급 대책을 또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수요에 대한 규제책은 금융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시고 그 네. 이후에도 뭐 100일 기념 뭐 이렇게 인터뷰 하시고 하실 때도 금융 관련된 규제 더 세게 올 수 있다라는 언급들은 했지만 네. 뭐 세금 얘기를 다시 언급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네.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정을 단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세금을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는 하시지만 네. 김용범 실장은 또 얘기가 좀 달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김용범 실장이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이었거나 그랬으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백브리핑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쭉 갔단 말이죠. 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거는 어때요? 시장에서 그 시장 전문가들끼리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그 카드도 세금 카드도 조금 얘기를 하나요 서로? 얘기하죠.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열어두고 있다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대놓고 빠르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치만 이제 세금으로 뭔가 대책을 안 세워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지금 이미 다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취득세도 규제 지역은 2주택, 3주택 살 때 8%, 12% 내고 있고, 양도세도 내년 되면 이제 유예가 끝나서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를 이제 올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종부세도 높여지는 거라서 뭐 특별히 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내년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환경이 올 수 있거든요. 그치만 이게 그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종부세 공시지가를 갑자기 확 높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회적으로 세제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그거는 좀 부자 감세 측면으로 해갖고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거나 조금 꺼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유사한 세제로 많은 제도를 했지만 그게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세금을 깎는 거는 지금 정권과의 그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고 지금 그냥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래 하셨잖아요, 이 네. 업을.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셨고 윤석열 정부도 하셨고 이재명 정부도 하고 계신 거고 그 전에도 네. 하셨을 텐데 지금이 제일 난제라는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제가 부동산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 지가 어느덧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올해 초에도 어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지만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예전에 어떤 방식들,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뭔가 이론들,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되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끼리도 얘기할 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건 정말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경제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경제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인구가 너무 서울에 일부적으로 집중이 집중되고 되고 있고 인구가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산이 먼저 서울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도 넘치고. 네,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서울로 보내면서 네. 본인의 자산을 서울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의 한강벨트 라인은 이렇게까지 과열이 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뭐 주거지보다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뭐 상업지, 투자를 위한 그런 지역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방식의 그런 용도 지역제 같은 방식, 그리고 투기 지역, 뭐 투기가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 파리나 뭐 이런 데를 보면요. 중심지를 뭐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정책들이 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임대차 입법과 유사한 그런 법제도 프랑스에서는 그 과열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세게 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아예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핀셋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것들을 좀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도 사실 서울에서는 이게 유용하고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지만 네. 조금만 벗어나도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잖아요. 뭐 이걸 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제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문재인 그 정권 때 또는 윤석열 그 정권 때의 공급 수요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바뀌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지역의 주거를 바라보는 시선과 네. 방식과 돈이 들어가는 모습과 행태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갖고 제도도 변해야 되는데 제도가 좀 이제 네. 너무 후행적으로 가면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네.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또 궁금한 게 최근에 그 시장주의자신데 네. 뭐 다 시장주의자죠. 뭐 네. 계신 분들이 근데 네. 소위 말해가지고 집값이 이제 한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뷰를 다 바꾸셨어요. 아, 네. 최근에는 더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지금 한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럼 이상하다, 잘못됐다, 아니면 이러면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말씀은 다 같이 해주시는데 네. 다만 여기서 집값이 폭락할 거예요, 문제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갑자기 뷰들을 바꾸셨다는 네.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구칠 대책, 공교롭게도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의 시점부터 너무 과열이 되고 있고 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그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도 이제 그 지역의 집을 또 갖고 있어서 그렇게 또 뷰를 바꾼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두 채씩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이제 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명백한 건 뭐 우리가 이걸 옳고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현상이 이미 그렇거든요. 현상이 그런 또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패닉이 가장 심각한 건데 이 심리를 잡을 방도가 사실 지금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뭐 저희도 모르겠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은 더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우면 더 패닉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내서라도 살 수밖에 없고 아까 광명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내 돈 다 끌어서 살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눈에 이제 그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냥 불안하니까 더 그냥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하락론자들조차도 당분간은 오를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상 비정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 참 무섭네요. 네, 예, 진짜 네.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볼까 했는데 예전에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아리팍이 평당 1억 원을 갔을 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잠실 반포 1억 갔을 원베리도 때 그렇고. 네. 잠실 1억 가고 원벨리 2억 갔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2억 7천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마포가 평당 1억을 거의 육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GDP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은 드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까도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추가 대책이 나왔으면 지금 딱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런 불길을 조금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미 올라간 지역들, 뭐 마용선까지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네네. 그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거래가 많진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네.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제 그 외곽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갑자기 2022년 하반기처럼 뭔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겼을 네네. 때 그건 모르니까 누구도. 네, 네. 요 지역들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사신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외곽들을 급하게 사시는 분들 자산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뭐 사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연끌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안 팔리는 상황들 지금 지방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길이 이렇게까지 패닉까지 가지 않도록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서 그걸 이제 단기간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금융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내려도 인하를 우리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못 내릴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주택시장 계속 이렇게 되면 못 내린다고. 근데 이 상황이면 못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같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또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내리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 네. 그 대출을 받고 사는 거나 이제 갭 투자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물량은 또 이제 풀어가지고 아까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조금 해줘야 된다. 근데 공급 물량은 저도 이제 정부랑 얘기할 때도 재정비 쪽은 꼭 나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재정비 쪽이 나와줘야 그래도 내가 기다리면은 내가 원하는 그 동네의 신축 분양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나와도 재정비가 빨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3년, 해요. 5년 걸리지 않나요? 빨라요? 그렇죠. 근데 또 조합원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상징적으로 제초안을 건드려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초안도 뭐 임대차 입법이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이념하고 맞지 않는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의미 없는 지역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풀어주지 않으면 유예라도. 예를 들어 지금도 제초안이 한 80곳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네. 대부분 서울의 핵심지고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제초안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담금을 오히려 내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외곽들은 좀 유예를 해주고 그냥 핵심지만 좀 남겨놓는 형태로라도 좀 이렇게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건 풀어주고 네. 가져갈 건 가져가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추석 이후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금융 쪽의 대책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네.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질문 드리려고 오늘 모신 거예요. 실수요자라는 게 사실 모두가 실수요자죠. 네. 내가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실수요자인데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게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집은 나중에 사도 되는데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나중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네. 그리고 집은 없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엔 있으시거든요. 그냥 주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또 전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또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타이밍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 여기저기서 호가가 막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유튜브마다 이렇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기는 적정한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초나 뭐 작년 초 정도에는 매수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거래 절벽 얘기도 나오고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때는 꼭 안 사세요 또. 그리고 조금 가야 될 때 사야 되나 하다가
또 놓치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막 이렇게 패닉의 시기를 맞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입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주택자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참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금융규제가 굉장히 세게 나와서 단기간 또 거래가 절벽이 된다. 그러면 저가 매물들, 조정되는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의 매수 버튼을 같이 누르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몇 단계가 네.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서 지금은 나쁠 게 없는 시기이긴 하다. 네. 그리고 대책 보면서 근데 대책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대책이 97 대책이 센 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세지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네, 네. 실패한 대책이란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대책이 뭔가 센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세. 그런데 전 세계는 금리가 좀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우리나라 못 내려도 유동성이 커. 이러면 진짜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근데 이게 센 게 대책이 아예 안 나오면 차라리 나은데 뭔가 나왔는데 어설프거나 좀 이렇게 그게 세지 문제다. 않다. 그러면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늘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좀 뒤늦게 오른 데들은 그래도 기다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요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요 요지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자산이 충분하신 분들은 신경 쓸 게 없다. 네. 다만 지금 내가 6억 영끌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으로 갈까 말까 거기라도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오를 때는 늦게 오르고 내릴 땐 더 빨리 내리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지방은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도 거래가 거의 안 되는 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이 내려야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처럼 뭐 모든 지역들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거죠. 이제 뭐 인구가 되게 빠르게 줄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마지막에 올랐던 주택 유형이 뭔지 기억하시죠? 뭐였죠? 생활용 주택 이런 것들. 아, 생숙. 네, 예. 생수기 그때 막 분양권 물량들이 플러스가 피를 거의 뭐 한 4억, 5억 주고도 아, 사고 막 없던. 이랬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뭐 예처럼 사실 늦게 오른 지역들은 이게 다 걷어내졌을 때는 그 금액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좀 저가이면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5억에 사도 10억이 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빠르게 금액이 오르다가 10억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는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분담금이 5억 정도가 나와버리니까 다시 또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가격이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입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이제 나오는 호가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은 호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론은 무리하지 말자. 네. 지금은 정말로 특히 무리해서 추격해서 급지를 너무 낮춰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항상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시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집값이 좀 안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네. 지금은 이제 멀어진 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